제발 빨리요. 이 다급한 대화는요, 인천 총기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하조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을 그것도 사제 총기로 살해한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당시 피해자 아내에 긴박했던 112 신고 녹취록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얼마나 긴박했는지, 절실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갔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내가 신고를 하면서 남편이 총을 맞았다, 빨리 와달라, 경찰이 총을 쐈나 이렇게 물으니까 네, 총을 만들어 오셨다 이렇게 최초의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아내가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집안에서 총을 들고 계신다, 장전을 하고 있다, 아버지를, 그러니까 남편을 죽일 것 같다 이렇게. 얼마나 급박하겠어요. 지금 남편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총을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남편이 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진짜 목숨이 지금 한시가 급한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안에서 장전하고 계시다 조심하시라, 들어올 때 조심하시라라고 하면서 세 번째 통화를 다시 겁니다. 왜 경찰이 안 오냐는 거예요. 제발 빨리 전화를 해달라, 진입을 해달라,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아이들도 보호해야 되고 동시에 자기 목숨까지도 방어해야 되는, 그리고 이게 모든 게 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점에서 이 아내가 전화를 할 때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지 그리고 무서웠을지가 전해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윤건영 의원실이 공개한 112 녹취록인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경찰이 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 60대 남성 가해자의 위치와 함께 방 안에서도 현관문을 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다른 진출 통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알려주거든요. 현관 말고 테라스로도 진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알려줬는데 경찰은 올라가고 있다는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현장에는 제때 진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신고자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정말 얼마나 애가 탔을까 이런 걱정. 네, 지금이라도 드는데요. 심지어 이웃도 이 경찰이 왜 안 오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좀 늑장 대응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이웃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요. 현장에 있던 이 외국인 아내의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이 밖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충격을 대피해서 아래층 주민에 굉장히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을 했고 주민이 경찰에 수차례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안 오냐 이렇게 항의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경찰 특공대가 아내의 최초 신고로부터 약 70분 만에 현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 가해자는 현장에서 10분 만에 도주를 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인이 대피를 해서 도망가는데 추격전을 벌이고 지인을 공격하다가 사람들이 몰려들고 경찰이 출동을 하니까 그대로 차를 타고 달아난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경찰이 현장에서 진입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특공대가 출동을 굉장히 좀 70분 정도 있다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남편은 총을 맞고 이미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한데 근데 일반 경찰이 이 특공대의 대테러 업무라든가 총기 사건에 대한 어떤 대응 역량이 사실상 전문 역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진입을 했다가는 현장 안에 있는 인질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고 이 피해자가 도주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미국 사례도 제가 찾아봤는데 미국에서도 현장의 특공대 스와트가 출동을 하면 그 일반 경찰은 외부 경계를 담당하는 일로 완전히 분리가 된다고 해요. 그게 사실은 원칙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면 특공대가 좀 더 빨리 출동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현장의 어려움은 좀 이해하는 부분이 이 아파트 내부의 어떤 구조도를 다 알아야지 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총기 사고가 많이 없다 보니까 경찰이 현장에서 대응하는 것도 좀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특공대의 출동도 좀 늦어졌던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사제충으로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찰 특공대도 이럴 가능성에 대비하고 좀 재빠르게 출동을 해서 이 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날 60대 남성이 노린 건 아들뿐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다른 가족들 모두 살해하려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지금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저희가 추가로 또 확인한 판결문이 있습니다. 60대 남성이 과거 1998년에 전 부인과 이혼하기 1년 전에 그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흉기랑
수갑까지 그때 가지고 위협을 했다면서요? 네, 죄질이 상당히 불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98년에 운영하던 비디오 감상실에서 20대 여성이 혼자서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던 중에 흉기와 수갑을 들고 그 방에 침입을 해서 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 선고가 있었는데 항소심 법원에서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해 있었다는 심신 미약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감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이 됐고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당연히 심신 미약 주장은 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미리 이 총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예. 이걸 서울 도봉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인천까지 차에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생일 파티가 진행되고 있던 그 중간에 편의점에 갔다 오겠다고 나와서 차에서 한참을 갈등하면서 범행을 결심했다는 이 모든 것들이 계획 범행의 정황으로 읽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든가 우발적 범행이다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